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수지에서 한밤중에 낚시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떡붕어 낚시에 한참 빠져있을 무렵이었단다. 한밤중에 갑자기 밤낚시가 땡겨서 산속에 있는 어느 저수지를 찾아갔다고 한다. 떡밥 뿌릴 준비를 하는데 건너편 물가에 누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머리 긴 여자가 이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자 여자는 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리가 물에 들어가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첨벙첨벙 물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여자의 모습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큰일 났다 싶어 친구는 허둥지둥 낚싯대를 거두기 시작했다. 정리가 끝난 후 한 번 더 저수지 수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몇 미터 앞 수면에서 검은 게 떠올랐다. 흠뻑 젖은 여자 머리였다. 여자가 저수지 밑을 걸어서 다가왔다는 걸 이해하자마자 친구는 미친 듯 차에 올라탔다. 차에 탄 순간 100m에 걸어오는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친구는 허둥지둥 시동을 걸고 산에서 바로 내려왔다고 한다. 차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질 않아. 새벽녘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제 다시는 밤낚시 못 가겠어. 그러면서 진저리를 치더라. 친구가 봤던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우괴. 내가 대학교 1학년이던 7월의 이야기다. 집에 돌아오니 대만에서 엽서가 와 있었다. 지지난주 주말부터 바이크 동료이자 나비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사이가 약혼자와 함께 대만에 갔던 터였다. 산에 나비를 채집하러 간 것이었기에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적어놨나 싶어 훑어보다가 나는 아연실색했다. 저희 결혼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사사이의 약혼자가 대만풍 신부의상을 입고 본 적도 없는 남자와 생긋 미소 짓는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사사이와 미키는 5년 넘게 사귄 데다 다음 달 약혼하고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결혼이라니 그럼 사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해서 나는 사사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사이 본인이 받았다.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니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사사이네 집 앞 현관 앞에서 나카무라와 만났다. 방에 들어가니 오쿠노가 먼저 와 있었다. 마에다도 곧 온단다. 다들 바이크를 같이 타던 동료들이다. 마침 마에다가 가져온 술과 안주 덕에 왠지 모르게 술자리가 펼쳐진다. 처음에는 나른한 듯 아무 말 없던 사사이였지만 술 기운이 돌자 슬슬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 가이드가 오늘은 가지 말자고 하더라. 하지만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 날씨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채집하러 가고 싶더라고. 무리해서 산에 들어갔지. 사사이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나비가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 나와 가이드는 함께 있었지만 미키가 뒤떨어지고 말았지. 정말 심한 안개라 바로 앞도 보이질 않아. 찾으러 다닐 수도 없더라. 둘이서 열심히 미키를 불렀지만 대답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사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와중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 왜 옆에 없는 거야 바보 같으니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다니 제정신인가 싶고 말이지. 안개가 개이고 나니 미키는 한 5m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 하지만 나는 화가 날 대로 나서 얼굴도 보기 싫었어. 화를 잔뜩 내고 맘대로 하라고 외쳐버렸지. 그랬더니 그 녀석 호텔에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몰라. 달이 바뀌고 미키가 돌아왔다. 임신을 했기에 아이는 일본에서 낳으려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임신은 그리 쉽게 하는 것인가. 기묘하게도 미키는 내게 계속 연락을 했다. 나는 사사이의 친구인데다 미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 주변에서 맴돌았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열이 펄펄 올라 눈물 지으며 바라보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시 그녀가 내게 의지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 탓에 당시 사귀던 토모미와는 싸우고 헤어졌고 미키네 부모님은 내가 애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으니 나한테는 설상가상이었지. 미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해가 바뀌어 3월 말이 될 무렵이다. 눈에 띄게 불룩해진 배에 손을 올리고 종종 사사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기묘하게도 사사이도 나에게
미키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는 이름이라도 꺼냈다간 경을 칠 정도로 화를 냈었는데도 사사이와 미키가 서로 화해를 하고 통화한 후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기묘하게도 그 1년간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편지는 왔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5월 점차 미키의 안색이 어두워져 갔다. 대만에 있는 남편과 여기 있는 옛 남자친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키는 점차 아기 낳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왜 사사이군하고 그런 사소한 일로 다퉜던 걸까?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걸까?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나 이야기가 무서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분명 첫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한 걸 거야. 그렇게 달래줬지만 여자가 아니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냐,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난 알고 있다고. 기분 탓일 거라고 달래줬지만 미키는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아이는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났고 타이이치라는 이름을 얻었다. 양씨가 편지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다고 사사이가 말해주었다. 미키는 아무래도 양씨와 이혼하고 사사이와 재결합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였다. 그 이상은 내가 끼어들 일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도 새 여자친구가 생겨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작스레 사사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키가 집에서 날뛰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미키가 아우성치며 집안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미키네 부모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사사이는 타이이치를 감싸 안고 있었다. 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미키를 멈추려 하는 나에게 사사이는 타이이치를 건네주었다. 곧이어 사사이가 미키를 끌어안자 그제야 미친 듯이 날뛰던 미키가 멈췄다. 이 소란 중에도 타이이치는 한 번 울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사사이에게 묻자 미키는 고함을 쳤다. 시끄러. 전부 그놈 때문이야. 그 저주받을 애새끼 때문이라고. 저런 것 따위 낳지 말아야 했어. 나는 철이 들고 처음으로 여자뺨을 때렸지만 미키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너 따위가 뭘 알아. 괴물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이제 됐어. 그딴 놈 필요하면 너한테 줘버릴 테니까. 당장 그놈이랑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다. 타이이치는 내가 맞지. 너희랑은 이제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아기한테 무슨 악담을.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구석에서 어쩔 줄 모르고 굳어있는 미키의 부모님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나는 생후 2개월 된 타이이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을 리 없다. 미키의 노이로제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잦아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타이이치를 맡겼다. 어머니는 기분 좋게 아이를 맡아주셨지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한마디 하셨다. 이 아이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니 어머니는 영감이 강하다. 이 아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이마에 눈이 열려있지 뭐니. 실제로 눈알이 있는 건 아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이마에 있는 눈이란 영능력적인 눈이다. 그게 이미 완전히 열려있을 뿐 아니라 그 힘이 강력해 격이 다를 정도라는 것이었다. 나한테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주변에 이 아이랑 비슷한 정도가 되는 어른이 있어주지 않으면 불쌍한 꼴이 될 것 같구나. 우리 아이라면 한동안 닫아두겠지만 남의 집 아이한테 멋대로 그럴 수도 없고 어쩐지 벌써 꽤 심한 일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타이이치는 손을 뻗어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괜찮아. 이 할머니는 타이짱한테 나쁜 짓 안 하니까. 타이이치는 얌전한 아이라 당시 고3 수험생이던 동생놈 공부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놈이 타이이치를 돌보겠답시고 달라붙어 어머니가 주의를 줄 정도였지.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미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타이이치는 자욱게 되었다. 한 달가량 지나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서 계속 타이이치를 맡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무렵이었다. 미키와 사사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한밤중 드라이브를 하다 커브를 잘못 꺾어 차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는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고 두 사람도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사사이가와 이와모토가 두 집안의 상담 끝에 두 사람의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내가 장례식장에 찾아가자 미키네 부모님이 달려왔다. 내일 양씨가 찾아와 타이이치를 데려가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미키는 이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듯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구한 꼴에 놓인 타이이치가 불쌍했다. 하지만 부모도 아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례식 날 나는 타이이치를 안고 시간 빠듯하게 출석했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이즈미 누나가 내 곁에 앉았다. 타이이치는 어린데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다. 이와모토가 사람들 쪽에 이상한 분위기의 남녀가 있었다. 남매인 듯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한바탕 불어오는 바람처럼 투명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저게 미키 남편이야? 이즈미 누나가 내게 속삭였다. 나도 작년에 사진으로 봤을 뿐이니까요.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났고 관은 영구차로 들어갔다. 가까운 친족들은 화장터까지 동행하는 모양이다. 우리를 향해 아까 그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왔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 일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양씨의 일본어는 정확하고 막힘이 없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 합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타이이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타이이치는 한번 내 셔츠를 꽉 잡더니 여자에게 안겼다. 떠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즈미 누나가 문득 말했다. 학원이라는 거 알아? 중국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야. 종종 인간 여자를 취해서 애를 베게 한 다음 마을로 돌려보내지. 보통 18살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만약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으면 학원에게 살해당하는 거야. 학원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면 양시성을 쓴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총나라 쪽에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사는 놈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건 이즈미 누나의 블랙 조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 세 번째 이야기, 뱀신. 내가 6살이던 때였다.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어느 산속 무이촌에 부임하게 됐다. 당시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는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따라 같이 그 마을의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대환영하며 맞아주었다. 지역을 지켜주는 뱀신 사당 앞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며 현관과 뒷문에 큰 방울이 붙은 고에이를 세워주었다. 진료소와 관사를 겸하는 건물은 완전 새 것이었다. 일부러 새로 털을 닦은 곳에 새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시골 공기 덕인지 내 천식 발작은 금세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신님 덕분이구나 라고 내게 줄지어 말했다. 친절한 마을 아이들과 노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너는 좋겠다야. 뱀신님이 맞이하러 오신다고 어무이가 그러더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져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뿐이셨다. 그러고 보니 매일 밤 해가 지면 집 전체를 무언가가 조이듯 끼기기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로 지은 나무집은 원래 그렇단다 하고 말하셨지만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점점 무서워졌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뱀신님이 맞이하러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를 후려갈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도망쳐야 해. 우리는 끌려가듯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상륙한 태풍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났다. 마을은 그대로 토사 속에 파묻혔다. 다만 단 한 채 우리가 머물던 진료소만은 멀쩡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실로 괴상했다. 모든 창문과 문이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밖에서 빗장과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으니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쯤 듣고 알아챘겠지. 우리는 뱀신님한테 산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방울과 고에이는 전부 제물의 표식이었다. 하지만 곡물이 도망치고 말았으니 뱀신님은 화가 났었겠지. 마을이 토사에 묻힌 건
그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를 제물로 바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사람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피소로 가지도 않고 전부 자기 집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었다. 산묘 우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실종. 옛 이야기다. 여름, 먼 친척네 시골에 갔었다. 기후현이었지만 다른 현과 붙어있는 산간 마을이었다. 그 마을 안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상류에서는 게르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강이다. 도중에는 양쪽에 큰 돌이 있고 그 아래는 수심 2m 정도의 못이 생겨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거기서 자주 놀곤 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그 못에서 놀다가 낮에 또 물놀이를 하러 갔다. 다들 바위 위에서 못을 향해 힘껏 뛰어들며 놀았다. 동생은 아침에 한번 거기 뛰어내렸었지만 생각보다 깊어 발이 닿지를 않자 무서웠던지 낮에는 가까이 가려 하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튜브를 낀 동생과 얕은 여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화려한 물소리와 환호성이 부러워 문득 눈을 돌린 순간이었다. 물속에 낯선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채 머리만 내밀고 있었다. 아무리 도시에서 왔다지만 매일같이 노는데 일주일이면 얼굴 정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소노 아카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그 아이는 전혀 본 기억이 없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 헤엄쳐 오기 시작했다. 헤엄친다기보다는 비치볼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에 어쩐지 기묘한 헤엄이었다. 동생도 그 아이를 깨달았는지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무트로 올라왔다. 낯가림이 심한 동생은 내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아이는 물에서 얼굴만 내민 개구리 같은 괴상한 꼴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여울에 엎드려 있었다. 수영복은 입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 녀석 혹시 못의 주인일까? 카파와는 다르게 못의 주인은 머리를 수면에 빼꼼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고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들었었다. 둥근 생선 누나를 떠올리게 하는 깜빡이지 않는 눈을 한 채 그 녀석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나랑 놀자. 하지만 나는 집에 가야 한다며 말하고 저기서 놀고 있던 친구들한테도 큰 소리로 돌아가겠다고 외쳤다. 동생 손을 잡고 튜브를 한 팔에 낀 채 집까지 돌아오자니 밭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있어 동생이 낯을 가리는 거라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가재를 잡으러 갔다. 큰 놈을 잡은 동생이 의기양양해진 후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옆집의 요시오네 아저씨가 찾아왔다. 요시오가 아직 집에 안 와서요. 오늘은 하루 종일 다 같이 물놀이를 했으니 혹시 누가 알지 않을까 싶어 가까운 우리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3시쯤에 한번 돌아왔다가 둘이서만 가재 잡으러 나갔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요시오네 아저씨에게 우리 집 어른들은 다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네 라고 말했다. 곧바로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고 집에 알리러 가는 사람도 있어 집안은 금세 분주해졌다. 그 와중에 동생이 한마디 툭 던졌다. 카파가 있었어. 그 말에 다들 행동을 멈췄다. 그러고 보니 돌아왔을 때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었지. 어른들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카파라니.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삼촌이 진지한 얼굴로 동생에게 물었다. 내가 대신 설명했다. 이상하게 헤엄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눈알이 둥근 벌집을 들쑤신 것 같이 소동이 일어났다. 못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지방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물욕의 전설이 있던 모양이다. 동네 아이들은 전부 신사에 모여 불제를 받고 주위에 금줄을 친 신락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소방단과 청년단, 경찰까지 와서 밤늦도록 요시오를 찾았지만 전혀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고 결국 수색은 중지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수색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하류에서 아이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의 시체는 아니었다. 1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하루코라는 여자아이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체는 실화파되어 마치 미라 같았다고 한다. 못의 주인은 종종 나타나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잡아간다. 그리고 새로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타나면 전에 잡아갔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요시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 다음으로 잡혀간 시게루라는 아이는 지금도 행방불명이다.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5번째 이야기, 구조 요청. 그날 등정은 보기 드물게 사람이 많았다. 사전 회의 끝에 조를 2개로 나눠 행동하게 되었다. 소형 무전기를 나눠가지고 1시간마다 정시에 서로 연락을 하는 통신 훈련도 겸했다. 첫날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날이 맑아 눈밭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과 코가 바싹 마를 정도였다. 이쯤 되면 정시 연락도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워진다.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건 몇 번째인가 정시 연락을 주고받으려 무전기 전원을 켠 직후였다. 이 채널에 누구 안 계십니까? 아사히다케 등산 중입니다.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쪽에서도 답을 보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들리십니까? 감도 양호합니까? 잠시 텀을 두고 대답이 돌아온다. 긴급 사태 때문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난데없이 들려온 구조 요청에 다들 얼음물이라도 얻어맞은 듯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다들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인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답변이 왔다. 아사히다케 서쪽 능선. 산 정상 기준으로 좌측 경사면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를 산이었다. 알고 있기로는 등산로가 있는 곳은 아니다. 다른 조에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정시 연락이 들어왔다. 조난당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혼선된다. 장난일 리 없다. 저쪽 조에는 조난당한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듯했다.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고 정시 연락을 종료한다. 능선 좌측이라고는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된 터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근입니까? 라고 물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최종 봉우리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정도만 가면 된다. 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겠지. 어떤 상황입니까? 인원수도 알려주세요. 남자 5명이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실족으로 인한 부상인가요? 아니요, 어젯밤은 야영했고 멤버 중 1명이 피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했다.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멤버 중 1~2명이 하산해 구조 요청을 하면 하루 안에는 구조될 터였다. 왜 움직이질 않는 거지?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들 놀라 소리를 쳤다. 폭설이라고? 너무 맑아 반사광 때문에 설명이 될 지경인 이 날씨에 5명, 무전기, 폭설, 아사히다케. 그제야 나는 떠올렸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 조난사고였다. 악천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산행에 나선 끝에 조난당했던 터라. 산악 잡지에서도 비판적인 칼럼이 여러 끼고되었으니까 나는 조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무전기 안에는 그때 눈 속에서 구조를 원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잠시 무전기를 응시하고 나는 말했다. 전원을 끄자. 내 말에 다들 아무 말 없이 동의하고 곧 우리 무전기는 조용해졌다. 그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이 말했던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다. 그들을 위한 담배를 경사면에 던지고 위스키를 뿌려주었다. 6번째 이야기, 탄광괴담. 탄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다. 연료가 무진장 있으니 내버려두면 끝없이 타오르는 것이다. 불을 진압하려면 탄광을 수몰시키던가 갱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끊어야만 한다. 무엇을 택하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허나 화재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갱도를 봉쇄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앞에 벽을 쌓아 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탄광에서의 작업은 반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그룹을 짜고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 그룹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이니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훌륭한 반장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다들 가족보다 더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되는 것이다. 쇼와 초기의 일이다. 홋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는 인망이 두터운 남자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새로운 갱도 굴착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굴착 도중 뻥 뚫린 공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더란다. 단념, 무념무상, 슬픔, 아쉬움, 후회, 괴로움, 긍지, 절망, 위로, 신뢰.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기분을 엄숙하게 만드는 절박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간 안을 걸으며 A는 그곳이 오래전 버려진 폐쇄 갱도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료들과 함께 안으로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도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마침내 도착한 좁은 공터에서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듯 둥글게 둘러 앉은 사람이 10여 명. 다들 바르게 앉고 가운데를 응시하며 몸을 낮춰 열기를 피하고 있었다. 결코 흐트러짐 없이 냉정하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가운데 앉은 이는 A와 동료들이 왔던 방향, 즉 갱도의 입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몇십 년은 더 지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서도 A가 올 때까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온갖 소문이 나돌았단다. 실은 그 산에서 과거부터 귀신이 나왔다던가 금광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을 처리해버린 거라던가 A와 동행했던 이들의 선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진짜로 내 부하 중 한 놈이 거기 계시던 분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랬지만 말이야. A가 그 갱도 안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람만은 슬픔은커녕 몹시 그리워 울먹거리며 마음이 아파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등산가 괴담. 어느 등산가의 이야기다. 그는 정말 산에 미친 사람이라.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곤 한단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어느 산에 올랐다. 하지만 엄청난 눈보라에 휩쓸리고 말았다.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눈 속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박을 하기로 했단다. 이틀 후에야 겨우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대가는 컸다. 왼손의 검지 그리고 중지와 약지를 동상 때문에 모두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부상 가지고는 그의 등산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왼손 손가락을 거의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산에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산에 대한 투쟁심이 더욱 강해졌다나 그는 잃은 손가락을 커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채월했고 이윽고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 사건 이후 첫 등산이었다. 그는 어느 주남한 바위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손가락을 잃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쾌한 등반이었다. 스스로도 그의 마음이 놓여 능선 위에서 몸을 일으키고 잠시 한숨을 돌릴 때였다. 갑자기 강렬한 돌풍이 불어와 휘청하고 말았다. 큰일 났다 싶었을 때는 이미 밸런스를 잃고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이 무너지고 있었다.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자연스레 몸이 움직였다. 잠시 뒤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위 경사면에 뻗은 덕에 추락을 면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왼손에 남아있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바위 표면을 잡고 있질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공중에 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느꼈단다. 잘려나간 손가락 3개가 분명히 그 바위를 잡고 있던 감촉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극한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안 보이는 손가락 3개의 체중을 맡긴 채 필사적으로 멀쩡한 오른팔로 바위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능선 위로 올라온 후 그는 왼손을 보았다. 하지만 당연히 잘려나간 손가락이 붙어 있을 리 없지. 그러나 그의 손에는 바위를 꽉 붙잡느라 얼얼해진 새 손가락의 감촉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마침내 신의 손을 얻었던 거겠지. 그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